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전 세계를 뒤흔든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조던 피터슨의 불확실한 인생을 꿰뚫는 최고의 명강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책의 옮긴이는 강주헌,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오래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40만 부 에디션이 출간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애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어깨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가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담대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를 기억하라.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지혜를 알고 있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바닷가재는 신경 구조가 단순하고 뇌 내 신경세포인 뉴런이 커서 신경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과학자들은 바닷가재의 신경회로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해 더 복잡한 동물들의 뇌와 행동,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바닷가재는 생각보다 인간과 공통점이 많다. 바닷가재는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한다. 바닷가재 본거지 위에서 다른 바다 생물들의 학살과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런 혼돈의 부산물이 바닥에 떨어져 내린다. 바닷가재는 자기 영역 안에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먹을 만한 부스러기를 찾아 주변을 뒤적거린다. 바닷가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수렵과 채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 바닷가재에게도 인간만큼이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안전한 보금자리는 적고 그런 곳을 원하는 바닷가재는 많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 밑바닥에 사는 바닷가재 2마리가 같은 시각에 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같은 곳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바닷가재 수백 마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좁은 곳에서 얼마 안 되는 부스러기를 두고 다투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 봄에 북쪽으로 날아오는 작은 새들도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아름답고 평화롭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영역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사방에 알리는 위협의 함성이다. 맑고 고운 소리로 자신의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작은 전사인 것이다. 굴뚝새를 예로 들어보자. 갈색 깃털과 재빠른 움직임이 특징인 굴뚝새는 북아메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고 몸집은 주먹만 하지만 무척 활동적이다. 굴뚝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둥지를 짓는다. 가까이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짝을 찾기 쉬운 곳이라면 최상급이다. 그런 곳을 발견하면 경쟁자들에게 자기 영역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조류와 영역. 11살 무렵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굴뚝새 가족을 위해서 새 집을 만들었다. 18세기 초 포장마차와 비슷한 모양이었는데 앞쪽으로 동전 크기만한 입구를 만들어 놓았다. 작은 굴뚝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금자리였지만 몸집이 큰 새에게는 불편한 집이었다. 우리 이웃에게는 낡은 고무장화로 만든 새 집이 있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가 만들어 나무에 걸어둔 것이었다. 그 새 집은 굴뚝새보다 몸집이 2~3배나 큰 개똥 집박이가 너끈히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입구가 넓었다. 우리 이웃은 그 새 집에 새가 찾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굴뚝새는 우리가 달아둔 새 집을 금세 찾아내 보금자리로 삼았다. 덕분에 이른 봄부터 굴뚝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포장마차 보금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앙증맞은 일이 벌이기 시작했다. 이웃집 고무장화 새 집으로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나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고무장화 구멍을 나뭇가지로 빽빽하게 막아버려 어떤 새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이웃은 굴뚝새의 반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달리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저 새집 나뭇가지를 다 치워도 굴뚝새가 다시 막아버릴 거다라고 말했다. 굴뚝새는 작고 귀여운 모습과 달리 무자비한 폭군이었다.
그 전해 겨울 나는 스키를 배운 후 처음으로 언덕 활강에 도전했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리숙한 학생들을 위해 들어놓은 학교 상해 보험 덕분에 상당한 보험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당시 최첨단 제품이던 카세트 녹음기를 샀다. 아버지는 내게 뒷마당에 앉아 굴뚝새 노랫소리를 녹음했다가 틀면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나는 화창한 봄날에 햇볕을 받으며 우렁차게 자기 영역을 알리는 굴뚝새 노랫소리를 몇 분 동안 녹음했다. 그러고 나서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자 굴뚝새는 녹음기 근처를 빠르게 오락가락하더니 나와 녹음기를 폭격기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 참새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몸집이지만 기세만큼은 독수리나 다를 바 없었다. 굳이 녹음기를 틀지 않아도 굴뚝새의 그런 행동은 자주 목격됐다. 자기 집 근처 나무에 앉아 쉬는 새가 보이면 여지없이 폭격기처럼 공격했다. 몸집이 더 큰 새들에게도 겁없이 달려들었다. 굴뚝새와 바닷가재는 전혀 다르다. 바닷가재는 날지도 않고 나무에 앉아 노래하지도 않는다. 깃털로 덮인 굴뚝새에게는 딱딱한 껍데기가 없다. 물속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고 버터구이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굴뚝새와 바닷가재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다른 많은 동물처럼 지위와 영역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동물학자이자 비교 심리학자인 토를레이프 셀데루프 에베는 1921년 농장에서 어슬렁거리는 흔한 닭들의 세계에도 모이를 쪼아먹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닭들의 세계에서 서열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아침마다 마당에 흩뿌려진 모이를 먼저 쪼아먹을 권리를 가진 닭은 대장닭이다. 그 다음 2인자 무리나 권력 주변을 맴도는 최측근 닭들이 남은 모이를 먹는다. 그 후 세 번째 서열에 속한 닭들에게 차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최하층을 차지하는 닭들, 깃털이 듬성듬성 빠져 후줄근하게 보이는 닭들까지 순서가 내려온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닭들도 공동생활을 한다. 굴뚝새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런 새들의 세계에도 서열은 있다. 이 서열은 더 넓고 더 좋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드러난다. 가장 영리하고 힘세고 건강하고 운이 좋은 새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역을 지킨다. 그런 자리를 차지한 새는 최고의 짝을 만나 건강한 새끼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새끼들 역시 더 많이 살아남아 번성할 확률이 높다. 비바람과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고 풍부한 식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차지하면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다. 이런 이유에서도 영역은 중요하다. 영역공과 사회적 지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역은 간혹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전염성 조류 감염증에 계급화한 새들의 세계를 덮치면 최하층에 속한 힘없고 스트레스를 받는 새들이 병들어 죽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인간 세계에 전염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다. 빈곤층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할 확률도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암, 당뇨, 심장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병에도 취약하다. 부자는 가벼운 감기로 끝나지만 빈곤층 노동자는 폐렴으로 죽는다. 영역이 중요하지만 좋은 영역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영역을 찾아야 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충돌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패한 쪽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두 마리의 새가 좋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한다고 해보자. 둘의 다툼은 목숨을 건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로
몸집이 큰 새가 승리하지만 승자도 몸싸움 과정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싸움 구경을 하던 제3의 새가 잽싸게 끼어들어 상처를 입고 약해진 승리자를 손쉽게 제압한 뒤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새들이 이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바닷가재들의 영역 다툼. 수만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법을 터득해왔다. 예컨대 서열 싸움에서 패한 늑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승리자에게 목을 드러낸다. 이때 승리한 늑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패자를 무시한다. 승리자가 된 늑대도 사냥하려면 협력자가 필요하기에 서열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라도 협력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행동은 생명체 세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턱수염 도마뱀들은 사회성이 뛰어나 서로 앞발을 흔들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돌고래는 사냥하는 동안이나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음파를 내보내 경고함으로써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을 억제한다. 바다 밑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바닷가재도 예외는 아니다. 바닷가재 수십 마리를 잡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바닷가재가 서열을 결정하는 의식과 기법을 관찰할 수 있다. 바닷가재는 먼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한다. 세세한 지형을 파악해 은신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바닷가재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둔다. 보금자리 주변에서 서성대는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재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 숨는다.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가까이 있는 피신처로 달아난다. 그 피신처는 과거에 확인하고 기억해둔 것이다. 바닷가재에게는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하다. 게다가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 탈각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바닷가재의 부드러운 몸이 외부 환경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된다. 이때 바위 및 틈새는 바닷가재에게 훌륭한 보금자리가 된다. 벗은 껍데기와 폐기물로 입구를 막아놓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바닷가재가 아늑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최상급 보금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드문 만큼 가치가 크다. 다른 모든 바닷가재도 그런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좋은 은신처를 찾아 탐험하는 바닷가재들은 결국 서로 마주친다. 학자들은 외톨이로 자란 바닷가재도 다른 바닷가재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어와 공격을 위한 복잡한 행동이 바닷가재의 신경계에 심겨 있다는 뜻이다. 바닷가재들은 권투 선수처럼 상대방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다. 짙게 발을 크게 벌려 앞뒤로 흔들면서 상대방 동태를 살핀다. 그러면서 눈 밑에 있는 분출기관을 통해 상대에게 특별한 액체를 뿌린다. 그 액체에는 자신의 몸집과 성별, 건강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때때로 바닷가재는 상대방 집게발이 자기 것보다 훨씬 크면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도 한다. 분출된 액체의 화학물질 정보도 작고 약한 바닷가재를 물러서게 만든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큰 충돌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비교적 평화로운 1단계 분쟁이다. 하지만 몸집과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분출된 액체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면 2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한 녀석이 더듬이를 미친 듯이 휘젓고 집게발을 아래로 접으며
다가서면 상대는 잠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며 반격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성공을 날린 녀석이 뒤로 물러선다. 이런 실랑이를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둘 중 더 겁많은 녀석이 꼬리를 휙 돌려 뒷걸음질로 자리를 뜬다. 도망친 녀석은 좀 더 약한 상대를 만나기를 바라며 다른 곳에서 행운을 시험한다. 만약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할 경우 3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번엔 진짜 전투가 벌어진다. 3단계 분쟁에서는 바닷가재들이 격분하여 포악하게 상대를 향해 진격한다. 집게발을 쭉 뻗고 전투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뒤집으려고 시도한다. 뒤집힌 바닷가재는 자칫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체로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터를 떠난다. 어느 쪽도 상대를 뒤집지 못하거나 뒤집힌 녀석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닷가재의 충돌은 4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무척 위험하므로 함부로 시작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 적어도 한 녀석은 어쩌면 두 녀석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두 바닷가재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리고 상대 다리나 더듬이 혹은 눈자루 같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움켜잡으려고 한다. 상대방을 움켜잡는 데 성공하면 잽싸게 뒤로 물러서며 집게발로 그 기관을 뜯어내려 한다. 분쟁이 이 단계에 이르면 승자와 패자가 정확히 갈린다. 패자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패자가 승자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처절한 응징을 당하고 만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 들지 않는다. 싸우는 동안 보여준 패기 넘치는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영역을 지배하던 바닷가재가 패배하면 그 바닷가재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어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체와 재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랑을 잃거나 직장 혹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영역의 지배자에서 패배자로 추락한 바닷가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와 승리의 신경화학. 뇌화학, 즉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패배한 바닷가재와 승리한 바닷가재는 크게 다르다. 이런 차이는 승리와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바닷가재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위축된 모습인가는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물질인 세로토닌과 옥토파민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은 바닷가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는다.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바닷가재의 몸을 유연하게 만든다. 유연한 바닷가재는 부속 기관들을 쭉 뻗어 더 크고 무섭게 보일 수 있다. 방금 싸움에 패한 바닷가재에게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팔다리를 쭉 뻗으며 다시 승자에게 덤벼들어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싸운다.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거의 똑같은 화학적 효과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이 바닷가재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생명의 진화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이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다는 것은 승리한 바닷가재의 특징이다.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은 바닷가재는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길 모퉁이에서 어슬렁대다 시비가 붙을 낌새가 보이면 불이 나게 도망칠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세로토닌과 옥도파민은 바닷가재가 달아나야 할 때 황급히 뒤로 물러서는데 도움을 주는 꼬리 반응을 조절하기도 한다. 패배한 바닷가재는 아주 약한 자극으로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 전쟁터에서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군인이나 장기간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놀람 반사 실험을 해보면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영역 다툼에서 패한 바닷가재가 용기를 되찾고 다시 싸움에 나설 때 승률은 어떻게 될까? 이들의 누적 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크다. 한마디로 승리를 거둔 상대가 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바닷가재 세계에서도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비슷하다.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액수만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잔혹하고 야만적인 분배 원칙이 경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과학 논문 대부분은 소수 과학자가 발표하고 극소수 음악인이 저작권료 대부분을 가져간다. 또한 몇 안 되는 작가의 책이 판매 부수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미국에서 매년 150만 종의 책이 출간되는데 그중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은 500종에 불과하다. 클래식 음악계 사정은 더 심하다. 요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 중 대다수는 단 4명의 작곡가, 즉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작품이다. 바흐는 10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겨 그가 남긴 모든 악보를 손으로 옮겨 쓰려면 수십 년이 걸릴 정도지만 자주 연주되는 작품은 극히 일부이다. 다른 세 작곡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무수히 많은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 소수의 작곡가가 쓴 작품,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이 원칙을 프라이스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1963년 물리학자이자 과학사학자인 데릭 존 데 솔라 프라이스가 이 원칙이 과학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세로축에는 사람의 수, 가로축에는 생산성이나 자원이 표시되는 L자 모양의 그래프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훨씬 오래전에 발견되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부의 분배에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파레토 분포라고 한다. 실제로 이런 불평등한 분배 원칙은 정부 형태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듯하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인구, 단어의 빈도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이 원칙은 간혹 마태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혹한 가르침이라 여겨지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시 신경질적인 바닷가재로 돌아가 보자. 바닷가재가 서로 상대를 시험하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누가 널찍한 보금자리를 차지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로 형성된 서열 관계는 무척 안정적이다. 서열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는 더듬이를 위협적으로 치켜세우며 패자는 모래를 뻐끔뻐끔 내뿜으며 사라진다. 애초에 힘이 약한 바닷가재는 아예 서열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낮은 지위를 감수하는 대신 팔다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쪽을 택한다. 반면에 좋은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며 편하게 별을
채우는 최상위 바닥까지는 틈만 나면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과시한다. 매일 다른 바닷가재를 찾아다니며 보금자리에서 쫓아내는 심수를 부린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어린아이들이 겪는 괴롭힘의 가장 흔한 원인도 체격 차이다. 7살짜리는 아무리 힘센 녀석이라도 10살짜리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체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이유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가학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맞닥뜨릴 때 그에 따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잘 우는 아이일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말이다. 또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 역시 비도덕적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내담자 중 폭압적 성향이나 과도한 경쟁심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그런 성향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화를 잘 내고 간섭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심리작용은 결코 1차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와 공격성은 잔혹행위와 대혼란을 초래할 무서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갈등과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시기에도 억압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며 결연히 전진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 분노와 공격성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상쇄된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를 물어뜯을 수 있다면 물어뜯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격성과 폭력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공격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 무참히 무너진다. 게다가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유형의 격언은 바뀌어야 한다. 심리 상담 과정에서 만난 내담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견뎌낸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다름 아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해 행위 확대를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관료주의 체제든 그 안에는 수준 낮은 권위주의자가 많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권한을 과시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쓸데없는 규제와 절차를 만들어낸다. 그런 부당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부당함으로 인한 피해를 표현하면 그들의 병적인 권위의식은 제한받는다. 이렇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개개인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모두 타락한 사회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 때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마음 여린 신병들이다. 신병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보다 본인이 행한 사건 때문에 불안 장애에 시달린다. 그들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전투 상황에서 괴물처럼 반응한 뒤 자신에게 그런 폭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한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 왔을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에게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난 내담자 중에는 악의적인 표정만 봐도 히스테리성 경련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공포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과보호 가정, 즉 끔찍한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모든 것이 멋진 동화 속 나라처럼 꾸며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자신도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마음속에 묻어둔 원한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이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든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장 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양성 순환고리는 효과에 효과를 더하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파괴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엄청난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하나를 얻는데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프라이스의 법칙과 파레토 분포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희망적인 교훈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몸짓 언어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대표적인 예다. 심리 실험 참가자에게 얼굴 근육을 한 번에 하나씩 움직여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슬퍼졌다고 대답한다. 반대로 얼굴 근육을 하나씩 움직여 행복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변화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한다. 감정은 대체로 몸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 때문에 증폭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몸짓 언어와 같은 양성 순환고리는 개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자세가 나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된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만하다. 밑바닥은 분명히 있고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위치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만약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똑바로 서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다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관심만 끌 뿐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 재구성이나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체화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대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애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가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를 기억하라.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지혜를 알고 있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